시험을 코앞에 둔 여러분들을 위해 딱 준비했습니다. 소방관계법규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점수는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파트, 바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화재 예방법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좀 헷갈리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또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감각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화재 예방법은요, 그냥 조항만 달달 외우면 안 되고요. 각 조항에 담긴 그 입법 취지,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 배경이요? 네,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또 왜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법의 시작은 목적이랑 용어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 법의 목적,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관리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건 소방기본법이랑 거의 비슷해서 어렵지 않죠? 네, 맞아요. 하지만 용어의 정의,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올 첫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입니다. 이 용어,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게 화재 경계지구라고 불렸어요. 맞아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경계라는 건 약간 일이 처진 다음에 살피는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강한데 예방 강화는 미리 막겠다. 그렇죠. 일이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거니까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름 하나에도 진짜 큰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정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함정이랄까? 그런 게 뭔가요? 바로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네, 화재 위험이 크거나 피해가 클 걸로 예상되는 지역을 과연 누가 지정하느냐?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소방 관련 구역이니까 당연히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아,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큰 틀에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거죠. 그렇군요. 이름이 화재 경계 지구에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 경계구역이다. 2번 과거 화재 경계지구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3번 화재 발생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을 의미한다. 4번 소방서장이 임의로 설정하는 훈련구역이다.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네. 방금 저희가 강조했던 두 가지 핵심, 즉 화재 경계지구에서 명칭 변경, 그리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이 내용이 모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1번은 지정권자가 소방청장이라서 틀렸고 3번은 위험이 없는이 아니라 큰 지역이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 설명이고요. 그렇죠. 4번도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고요. 네, 이 지정권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단위의 관리가 있다면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도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국가 화재 예방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도 출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누가 그리고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아, 딱 두 가지네요? 네, 국가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니까 당연히 소방조직의 수장인 소방청장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장기 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짜지죠. 그래서 소방청장 5년, 이 한 쌍을 그냥 세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방청장이 5년마다 이 조합만 기억하면 한 문제 그냥 맞힐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문제 2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누구의 권한이며 몇 년마다 수립해야 하는가? 1. 시도지사 1년 2. 소방본부장 3년 3. 소방청장 5년 4. 행정안전부 장관 5년 정답은 명확하게 3번, 소방청장 5년입니다. 이게 국가 전체의 화재 예방 정책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주체라는 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국가계획에서 이제 현장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죠. 건물에 불이 날 위험은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활동, 바로
화재 안전조사인데요. 이것도 예전에는 소방특별조사라고 불렸죠. 맞아요. 이름이 바뀌면서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네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는 소방관서장입니다. 여기서 소방관서장이라는 용어를 확실히 정리해야 해요. 이건 법률 용어인데 소방조직의 지휘관들을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아, 한 명이 아니군요. 네. 가장 위로는 소방청장, 그 아래 각 시도의 소방본부장, 그리고 일선 현장의 소방서장까지 이 세 명을 묶어서 소방관서장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방 조직의 전체 지휘 라인, 뭐 예를 들면 장군, 소방청장, 대령, 소방본부장, 대위, 소방서장, 이 모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이 있다 이런 의미군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다만 이 막강한 권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주거 공간, 우리가 사는 집이죠. 그렇죠. 사생활이 있으니까. 네, 사생활 보호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인이 승낙하거나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이 세 명을 기억하고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소방관서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소방청장, 2번 소방본부장, 3번 소방서장, 4번 구청장. 정답은 4번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행정기관이지 소방기관이 아니죠. 소방관서장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소방관서장은 아무 때나 불시에 막 들이닥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법에서 정한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 실시 사유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자체 점검을 했는데 보고서가 엉망이거나 좀 불성실해 보일 때. 아, 꼼꼼히 안 했을 때. 그렇죠. 둘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국가 행사가 열리는 장소. 셋째는 유독 화재가 자주 났거나 불이 날 위험이 아주 명백해 보이는 곳. 넷째는 기상예보를 보니까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긴급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상식적인 이유인데 기상예보를 근거로 조사를 나갈 수 있다는 건 좀 흥미롭네요. 굉장히 능동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사유들을 바탕으로 문제 4번을 풀어보죠.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적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3.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지 않으나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경우 4. 기상예보 분석 결과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싶어서라는 건 이건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지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모든 행정 조치는 법에 명시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이랑 뚜렷하진 않지만 그냥 가보고 싶은 곳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조사의 사유를 알았으니 이제 방법과 절차를 봐야겠네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는 관계인의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화재 위험이 너무 커서 긴급할 때는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아, 밤에도요? 네. 단, 이때도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해가 진 후에 강제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조사 항목이나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규 시험에서 대통령령이냐 행정안전부령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되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5번으로 확인해 보죠. 화재 안전 조사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근무 시간 이외에 할 수 없다. 2.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이외에도 조사가 가능하다. 3. 조사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방금 제가 강조했죠. 조사 항목, 방법,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이라고 실적 바꿔놓는 게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조사를 할 때 조사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랑 같이 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고요? 네.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공무원의 의무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기본 중에 기본. 네. 첫째,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을 제시할 것. 둘째,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셋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아주 상식적이죠? 상식적이지만 문제로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죠. 문제 6번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 업무 수행자의 의무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조사 중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조사를 위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무조건 중지시켜야 한다. 4.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죠. 무조건 중지시켜야 한다. 이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그렇죠. 정당한 업무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다면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려야겠죠. 이 조치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조사를 실시한 사람이 당연히 명령도 내려야겠죠? 아, 그게 맞겠네요. 네. 실시권자와 명령권자는 동일합니다. 바로 소방관서장입니다. 위험물을 옮기라는 이전 명령, 낡은 시설을 뜯어고치라는 개수 명령, 아예 없애버리라는 제거 명령부터 사용 금지, 공사 중지까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7번으로 이 명령권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재안전 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1번 시도지사, 2번 소방관서장, 3번 세제 1홈로, 4번 경찰서장. 3번 보기는 오타인 것 같으니까 가볍게 무시하고요. 네. 정답은 당연히 2번 소방관서장입니다. 조사의 주체이자 명령의 주체, 바로 소방관서장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이 소방관서장의 적법한 명령 때문에 관계인이 재산상 손실이 입었다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겠죠.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함정이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리기 쉬워서 출제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현장을 잘 아는 소방관서장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즉 돈을 주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가요? 네, 돈 문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더 상급 기관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책임집니다. 이건 약간 일종의 견제와 균형장치로 볼 수 있겠네요. 현상지휘관이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권을 가진 상급기관이 한 번 더 검토하고 책임지는 그런 구조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왜를 이해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령은 소방관서장, 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 8번을 풀어보시죠. 화재안전조사 및 조치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의무 주체로 짝지어진 것은 1. 소방서장 경찰서장,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4. 소방청장 시도지사. 정답은 4번입니다. 보상 의무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명령권자인 소방관서장이랑 보상 의무자를 반드시 분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 같은 위험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불장난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모닥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화기 취급 행위, 그리고 요즘 축제 때 문제가 되는 풍등 날리기, 마지막으로 공사장에서 흔히 하는 용접처럼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위험한 것들이네요. 네, 물론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그럼 문제 9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단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1. 모닥불 피우기, 2. 흡연, 3. 풍등 날리기, 4. 소방용수 시설 점검. 정답은 4번 소방용수 시설 점검입니다.
이건 오히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활동이지 위험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긴장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일러나 난로 같은 설비, 또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특수 가연물 관리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런 세세한 기준들은 보통 어떤 법령으로 정하나요? 이것도 대통령령인지 행정안전부령인지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아주 유용한 암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오, 팁이요? 네, 공부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불을 쓸 때 지켜야 할 수칙, 그리고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 이 세 가지는 모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불, 설비, 특수 가연물 기준은 모두 대통령령.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외워두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오, 그거 좋은 팁이네요. 불, 설비, 특수 가연물은 대통령령. 자, 그럼 바로 문제 10번 풀어보시죠.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도 조례 2. 소방청 훈령 3. 행정안전부령 4. 대통령령. 정답은 4번 대통령령이죠. 암기 팁을 기억하셨다면 이건 1초 만에 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다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화재 위험이 높거나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만한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게가 밀집한 시장 지역, 공장이나 창고 밀집 지역, 오래된 목조 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 공장 지역, 산업단지 같은 곳이죠. 아, 듣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곳들이네요. 네, 최근에는 택배 물량이 늘면서 물류단지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문제 1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 지역 2.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도시 아파트 단지 4.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은 3번입니다.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죠. 그렇죠. 지정 취지와는 정반대입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정하는 사람과 그 안에서 교육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네, 이것도 아까 명령과 보상처럼 권한이 분리된 경우입니다. 마치 시장님, 시도지사가 여기는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실제 그 안에서 교통안전 교육이나 단속은 경찰, 소방관서장이 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즉 지정은 광역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하고 그 안에서 실제 교육과 훈련은 소방 실무 책임자인 소방관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정치는 시도지사가, 실무는 소방관서장이. 이걸 기억하고 문제 12번 풀어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1. 시도지사 2. 소방관서장 3. 행정안전부 장관 4. 경찰서장. 정답은 2번 소방관서장입니다. 지정 시도지사와 교육, 소방관서장의 주체를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날씨가 아주 건조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 발령하는 화재 위험 경보, 이건 누가 발령할까요? 날씨랑 관련 있으니까 기상청장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하지만 기상청은 날씨 데이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면 화재 위험이 심각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주체는 바로 소방관서장입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분석과 최종 결정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럼 문제 13번입니다. 기상 악화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을 때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자는 1번 기상청장, 2번 시도지사, 3번 소방관서장, 4번 국무총리. 정답은 3번 소방관서장입니다. 기상청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은 건물주 같은 관계인의 업무와 자격증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건물의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모두의 의무예요.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4가지 있습니다. 4가지요? 네, 첫째, 소방계획서 작성. 둘째, 자위소방대 조직 및 교육. 셋째, 소방훈련 실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화기 취급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도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불을 사용하는 용접 작업을 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는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건 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2. 화기 취급의 감독 3. 피난시설의 관리 4. 방화구역의 관리 정답은 2번, 화기 취급의 감독입니다. 134번은 관계인도 해야 하는 공통 업무지만 화기 취급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재 예방법의 핵심 14개 포인트를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쫙 정리해보면 결국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정권자, 명령권자, 보상 의무자, 교육 실시권자 등 각 역할에 맞는 사람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이 고득점의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왜 이 권한을 이 사람에게 주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복습하실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왜 화재경계지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을까?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국가의 안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